어, 무장독립운동가 이제 마찬가지로 좀 과격한 리얼투쟁에 대해서 오늘 좀 배워봅시다. 리얼투쟁이라고 하면 좀 폭적 방법이겠죠? 폭력적 방법. 우리한테는 이거라고 표현될 수도 있지만, 당시 일본 총독부 입장에서는 악질 테러리스트. 라는 표현을 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요즘 이분들을 가지고 또 테러리스트라고 말하는 약간 정신 나간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자, 리얼투쟁하면 단체가 두 개가 대표적입니다. 자, 하나, 1920년대부터 주도하였던 의열단. 약산 김원봉과 관련되어 있다. 참, 김원봉 선생은, 대단하죠.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일제가, 약산 김원봉을 잡기 위해서 내걸었던 현상금이, 그때 약 한 300만 원 정도? 300만 원. 3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지금 돈으로 하면 약 130억 정도의 현상금을 걸었더라고 하죠. 김구 선생보다도 현상금의 수가 훨씬 두 배나 많았습니다. 두 배나.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일제 입장에서는 김구보다도 김원봉이 더 두려운 존재였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김원봉 선생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 이름을 자유롭게 부를 수 없었던 존재거든요. 해방 이후에 북으로 가십니다. 왜냐하면 이분 사회주의자시거든요. 근데 사회주의자인데 우리 현대사에서 얘기했다는 그 완전한 빨간색을 나타내는 우파, 극우 우파, 좌파는 아닙니다. 이분은 약간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시즘이라고 해서 무정부주의자이신데 해방 이후에 북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북에 있는 사람 중 어떻게 보면 북한 주민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중에 유일하게 대한민국 건국 훈장 중에 가장 높은 등급의 훈장 애족장을 받으신 분이 이분 유일하죠. 그만큼 독립운동에 있어서 한 획을 그으신 분의 단체가 의열단입니다. 1920년대입니다. 자, 그래서 민중의 직접 혁명을 강조한 분이 한 분 더 계신데 김원봉 플러스 누가 나오면 신채호 선생이 나와야 돼. 안재 신채호 선생. 그래서 신채호 선생이 무슨 글을 쓰냐면 조선혁명선언이라고 하거든. 뭐라고 한다고? 이 조선혁명선언이 의열단의 활동 매뉴얼, 활동 지침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 안에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민중의 직접 혁명을 강조합니다. 뭐라고? 민중의 직접 혁명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겠지. 민중들이여 일어나라. 너희들이 이 세상을 막 이런 말이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 영화 암살에 보면 마지막에 해방이 된 재패니즈 서렌더이라는 기사가 뜨면서 방 한켠에서 김구 선생과 김원봉 선생이 술잔에 성냥으로 불을 켜면서 이제 하나하나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 중에 나왔던 사람들이 나섭주, 우리 의열단 이거 하면 대표적으로 나섭주 열사, 동척에 했는데 이걸 시대 순서대로 하자. 시대 순서대로. 제일 처음에 박재영 열사. 이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어디? 부산의 국립공원. 그래서 박재영 열사는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투탄하셨던 분이십니다. 박정희 열사. 그래서 지금 저기 범일동에 그 KT 앞에 그 거리를 박재혁 거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최수봉 열사. 밀양경찰서에 폭탄을 투탄하셨습니다. 밀양경찰서에. 자, 그 다음에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투탄했던 김익상 열사. 조선 총독. 그 다음에 전설과 같은 인물이 계시죠. 김성우 열사. 이분은 거의 혼자 영화 찍으셨지. 종로경찰서. 그 영화 밀정에 보면 맨 앞에 인트로 장면에 보면 많은 수의 경찰에게 쫓겨서 결국은 이제 집에 있으면서 마지막 총알로 자결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박휘순 배우가 했던 그 역할이 김상훈 열사 버튼인데, 김상훈은, 와, 쌍권총 가지고, 나중에 이제, 일본 경찰들이랑 격렬하게 저항을 하시거든. 그때 일본 미강 경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보면 경특대, 경찰 특공대 정도 되는 애들이겠지. 걔네들 약 한 120명에서 300명 사이라고 합니다. 걔네들이랑 온 산을 뛰댕기면서 싸우는데 8시간인가 동안 이제 격렬하게 저항을 하셨고, 나중에 김상욱 열사의 몸에 총알을 맞은 자국만 딱 10개 정도. 그 몸을 이끌고도 엄청나게 많은 수의 경찰과 끝까지 저항을 하셨던 김상욱 열사. 그 다음에 이분은 여러분들이 잘 못 들어봤을 거야. 김지섭 열사라고 일본 황궁에 투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일본 황궁에. 자, 그 다음에 나석주 열사. 우리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 얘기할 때 일본의 토지를 싼값으로 불화하는 회사가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곳이 있었다고 했었죠. 그 동척에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어떻게 보면 조선인들의 경제권을 다 뺏어간 회사가 동척이기 때문에 거기에 투탄하셨고, 나석주 열사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영화 안찰에 보면 헝가리 마자르로부터 폭탄 제조 기술 배워서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실제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썼던 그 폭탄을 담당했던 헝가리 폭탄 제조 기술자 마자르라서 실존 인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돈이 없잖아. 집이 좀 안 좋아요. 안 터지는 경우, 불발탄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어. 그래서 나석주 열사는 동척에 투탄했는데 폭탄이 터지지 않고, 동척 바로 옆에 뭐가 있었냐면 일본은행에 식상은행이 있었거든. 거기에도 투탄을 했는데 폭탄이 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품에 이제 가지고 계시는 권총으로 일본 경찰들과 대치를 하고 저항을 하셨던 그런 분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봐봐. 전부 다 개인 이름이지. 맞지? 그래서 의열단은 소수의 인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앞에서 한번 다루었던 그 무장독립운동처럼 독립운동 단체 군대 이런 식은 아니야. 그러니까 왜? 개인적 투쟁이거든. 개인적 투쟁. 알겠습니까? 그래서 암살, 그 다음에 파괴 공작과 같은 일들을 진행을 했었어. 알겠지? 그래서 무장독립운동 파트에 나중에 이 의열단도 30년대 가면 이 의열투쟁의 한계점을 느낀단 말이야. 의열투쟁의 한계점을. 그래서 우리도 체계적인
군사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김원봉과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중국에서 황푸공관학교로. 그러니까 중국 국민당 정부가 운영하는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고 나중에 이제 만드는 게 조선의용대를 만들어요. 우리 앞에서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개인적 투쟁의 한계점을 인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조직적인 무장투쟁 노선으로 전환한다. 방금 얘기했던 노선을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 황푸공관학교에 있고. 그래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다음에 우리도 뭘 만들어야 될까? 전문적인 간부를 만드는, 그러니까 장교를 배출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설립합니다. 이렇게 되는 데까지 10년이 걸려. 10년 넘게. 이렇게 되는 데까지. 자, 이분들의 이름은 우리가 시험을 치기 위해서 배우는 기능보다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이름들이겠죠. 그래서 암살 그 마지막 그 장면에서도 언급했던 최수봉, 뭐 나석주, 그 다음에 암살에 나오는 캐릭터 이름들을 아동교육, 황덕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어떤 대사를 하냐면 미안합니다라는 대사를 했거든. 그 작가가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주는 듯한 느낌. 그리고 이분들도 김원봉 선생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우리 한인애국단을 배울 때 김구 선생도 마찬가지시고 이 젊은 청년들이 죽으러 가는 거죠. 죽으러 가는 거잖아. 보내는 것 자체가 마음이 어땠을까? 상당히 무거웠을 것 같아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개인적 투쟁의 한계를 인식해서 노선을 전환한다. 쌤이 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암살이나 이런 영화들 최근 영화죠. 최근 영화인데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장 가서 시간이 되면 우리나라 영화 중에 아나키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아나키스트라는 영화도 무정부주의, 열당을 이용을 한 영화거든. 상당히 괜찮은 영화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0년대 이제 의열단의 이런 투쟁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폭력투쟁을 하셨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혹시 누구인 줄 알아? 네. 누구를 다섯. 그러니까 의열단 이외에 다른 의열 활동을 하셨던 분들 이름을 한번 배운 적 있습니다. 강우규 열사라고 있습니다. 강우규 열사는 남대문. 응? 남대문역에서. 총독 마차에 붙은 부탁인데 이분이 이 일을 하셨을 때 나이가 이미 60이 넘으셨어. 대학 노인회 소속으로 이렇게 하셨고 조명화 열사는 대만에서 일본 황족을 처단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 이러다가 이제 30년대 넘어가면
30몇 대 넘어가면서 한인애국단이라는 단체가 나와. 이게 쌤이 이제 임정을 얘기할 때 한번 언급을 했었던데 임시정부가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상태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뭐 국무령으로 박은실 선생이 국무령이 됐다가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5인 집단 지도 체제에 갔다가 막 이렇게 해서 이때가 임정의 암흑기란 말이야. 암흑기. 이 암흑기 때 암울했던 임정을 지키셨던 유일한 분이 김구 선생님이시죠. 맞죠? 그리고 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나면서 이제 일본에 대해서 임시정부 내에서도 임시정부가 원래 뭐 때문에 모인 겁니까? 외교 동맹국 때문에 모인 거잖아. 처음에 샹하이. 그러니까 이들도 뭔가 우리가 좀 해야 된다. 좀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1931년에 김구 선생님이 한인애국단을 조직합니다. 두 분의 우리 독립투사가 계시죠. 먼저 이봉창 의사. 이봉창 의사. 일본 도쿄에서 천황의 마차에 폭탄을 투탄하셨는데 폭탄도 터졌어. 근데 안타깝게 실패합니다. 이유는 우리 그 VIP 의전이나 경호를 할 때 보면 일부러 VIP 차에 VIP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부러 그냥 위장으로. 그거에 정보가 좀 부족해가지고 그 마차에 천황이 타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뒤에 스토리가 이어져. 이거를 중국 언론이 보도를 하는데 이 태도를 부실 삼아서 일본이 상해를 쳐들어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해사변이라고 합니다. 알겠나? 상하이사변. 그래서 이 상하이사변이 일어나는 장면을 영화 암살에서 썼습니다. 그 영화관에서 김원봉 선생 뭐 현상노을마다 이런 거 할 때 그 앞에 선전 영화 같이 나오는 게 상해사변에서 일본군의 승리를 그 묘사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알겠습니까? 이봉창 의사 가기 전에 사진 찍으신 거 본 적 있죠, 여러분? 본 적 없어? 연애 본 적 없어? 없다고? 아, 진짜? 그거를 보면 되지. 여러분들, 그, 검색 사이트에, 그, 이봉창 의사에 대해서 이렇게 쓰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미지가, 이 사진이 가장 많이 나오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밝게 웃을 수 있을까? 너무 밝게 웃으시고.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봉창 의사의 이런 모습,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같이 배울 윤봉길 의사. 윤봉길 의사의 사진은 약간 좀 비장함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봉창 의사는 활짝 웃으셨고, 진짜 그냥 놀러 가는 것 같은 느낌? 재밌게 놀러 가는 것 같은 느낌? 이봉창 의사는 그냥 옅은 미소로 비장함을 좀 나타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봉철 의사의 의거에서 다음을 준비하십니다. 윤봉길 의사가 나타납니다. 상하이 홍코우 공원에서 홍코우 공원을 우리나라 한자로 읽으면 홍구 공원일 거야 아마. 홍구. 네? 홍코우 공원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상하이 사변을 축하하는 행사가 있었어. 일본이 이제 상하이 사변을 일으키고 상해를 이제 쳐들어와서 승리를 하거든요. 알겠습니까? 이 축하 행사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 일왕의 생일 기념 행사도 같이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봐봐. 여기에 얼마나 많은 일본 고위층들이 오겠니? 그지? 한인의 국단 입장에서는 조로의 얘기입니다. 조로의 얘기. 윤봉길 의사가 이거를 하시죠. 여러분들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 던졌던 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사회쌤이죠 심지어. 물통 폭탄입니다. 수통. 도시락 폭탄을 작품용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해서 일본군 장성과 고관들을 처단했습니다. 다시 한번 영화 암살을 얘기하면 실제로 거기에 보면 일본 군이 미군한테 서명하는 장면이 나오거든. 실제로 그건 역사 기록필을 쓴 겁니다. 미군한 미주리호에 한국 문선이 조인하러 누가를 올라오냐면 사케미치 마모루라고 일본 외무장관, 외무대신이 올라오는데 그 사람이 다리를 절어요. 영화에서 그 얘기 나옵니다. 자,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케미치 마모루가 다리를 절고 있죠? 32년 홍콩 공원에서 대한의 애국청이 윤봉길의 폭탄에 피탄다 해서 다리를 절어요. 실제로 맞습니다. 다리를 저는 이유가 홍콩 공원에서 폭탄 맞아가지고 다리가 불편해지거든요. 성과를 냈어, 안 냈어? 성과를 냈지. 이 성과를 보고요. 이때 중국 국민당 정부의 대표가 누구죠? 설마 이건 모르나? 이건 모를 수도 있겠다. 중국 국민당 정부의 장제스가 엄청나게 높이 평가합니다. 중국이 지금 일본한테 막 밀리거든. 만주 사변 일어나서 만주를 내줬죠. 상하이 사변에서 졌죠. 그런데 나라 일은 조선의 한 청년이, 작은 나라의 청년이 우리 중국인이 하지 못한 일을 해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장제스가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게 이러면서 한중 연합이 일어납니다. 즉 임시정부와 국민당 정부의 연합전선 구축, 대일연합전선 구축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임시정부는 중일전쟁 때 이제 국민당 정부가 충칭까지 이동을 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 왜 도와주는 친구.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봤을 건데
윤봉길 의사 그 시계 이야기, 김구 선생이랑. 들어본 사람? 이쪽은 전멸. 우리 그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막년회를 되게 자주 하셨대. 그러니까 1년에 꼭 마지막 날 뭐 막년회는 반드시 챙기셨대.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년은 조선에서 만납시다. 이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그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멋지게 차려입고 사진을 남기셨지. 맞지? 그 이유가 뭘까요? 근데 죽은지 몰라서. 그렇지. 마지막의 모습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 다른 걸로 바꾸면 뭐냐면 항상 죽음을 준비하셨던 거. 항상 죽음을 준비했던 거고. 그 윤봉길 의사 시계 얘기하기는 뭐냐면 윤봉길 의사가 이제 홍콩공원으로 가기 전에 이제 옷하고 정장하고 그 옛날에는 이렇게 이 주머니에 있는 이 무슨 시계였나? 하여튼 시계를 이렇게 새 시계를 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풀세트로 이제 옷을 입은 거지. 그래서 김구 선생이 헤어지기 전에 이제 시계를 맞춥니다. 서로 시간을 맞추면서 윤목일 의사가 김구 선생님 시계를 보니까 너무 오래되고 낡은 시계였던 거예요. 자신의 시계 색을. 그래서 윤 의사가 김구 선생님께 시계를 바꾸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김구 선생은 하자고 거부하시고 괜찮다고 아니 내가 뭐 평생 쓰는 건데 괜찮아. 이때 윤목일 의사가 뭐라고 하시냐면 저는 이 시계를 오늘 마지막으로 쓸 것입니다. 근데 선생님께서는 대한이 독립하는 그날까지 시계를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새 시계를 가져가십시오. 라고 해서 두 분이 시계를 바꾸고 윤목일 의사는 그 길로 홍콩공원으로 떠나시고 이제 이 홍콩공원 이거를 진행을 하신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상해에 가면 홍콩공원이라는 이름은 없어. 이름이 바뀌었어. 중국의 대무도, 중국의 가장 큰 작가, 제일 유명한 작가, 누구? 위신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모신입니다. 모신. 그리고 여기 한쪽 가면 윤봉길 의사가 그때 의거했던 곳이 약간 성역과 공원화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오늘 배웠던 김원봉, 신채호, 박재혁, 최수봉, 김익상, 김상욱, 김지석, 강구, 조명아, 김구, 이봉창, 윤봉길이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워서 성적을 잘 내고 점수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반드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이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